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82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KMDF 드라이버를 배우고 있는 중이죠. 자, 하나씩 기초적인 내용부터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KMDF가 끝나면 UMDF를 배울 때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UMDF 2.0 형태로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경우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의 대부분의 KMDF 내용이 그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낚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KMDF 특별히 이제 디바이스 Q라고 하는 Q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WDF 드라이버를 만들 때 외부로부터 리퀘스트를 받아서 실제로 핸들링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몇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죠. 화이팅! 자,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82편이 되겠습니다. KMDF 드라이버 프레임워크. 오늘은 그 중에서도 WDF 리퀘스트와 그 다음에 WDF Q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소개 정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보다 더 견고하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개요입니다. WDF 드라이버가 외부하고 통신하는 파라미터, 우리는 WDM에서는 이것을 IRP라고 많이 들었죠? 그런 IRP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개념인 WDF 리퀘스트라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리퀘스트가 거쳐서 오게 되는 WDF Q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WDF Q라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DF Q와 WDF 리퀘스트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여러분들 먼저 디바이스 스택이라는 용어 기억하시나요? 한참 지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물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동영상을 앞에 쭉 찾아보시면 플러그 앤 플레이 쪽을 설명할 때 이 디바이스 스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공부를 좀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디바이스 스택상에 여러분들이 개입하고 있는 요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의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어떤 디바이스 스택에 개입을 하고 있을 때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당연한 얘기지만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드라이버가 어떤 외부로부터 IRP를 받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IRP 리퀘스트 명령어를 받을 일이 있어요. 내부 또는 외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IRP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걸 KMDF 프레임워크 드라이버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IRP를 실제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프레임워크 런타임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DF 프레임워크 런타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직접 이 IRP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드라이버는 이제 그 이후에 호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호출될 때 모습을 가만히 보면 먼저 WDF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오브젝트가 참조가 됩니다. 자, 이 WDF 디바이스 오브젝트 프레임워크는 마치 디바이스 스택의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그거와 대응되는 WDF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고 그 하나의 WDF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는 여러 개의 복수개의 Q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WDF Q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즉 하나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여러 개의 Q를 가질 수 있고 그 각각의 Q 중에 특정 Q를 선택해서 여기 이제 두 번째 Q라고 이제 예를 들자면 두 번째 Q를 선택해서 그 Q로 WDF 리퀘스트 프레임워크라는 그 오브젝트라는 것을 넣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IRP를 전달받으면 프레임워크 런타임은 그 IRP를 WDF 리퀘스트라는 형태로 개조를 해서 그 WDF 리퀘스트 구조체로 개조를 해가지고 그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WDF Q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 안에 넣게 된다는 거죠.
이때 어느 특정 WDF-Q를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큐 중에서 특정 큐를 선택하게 되고 그 큐에다가 리퀘스트를 딱 넣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리퀘스트를 끄집어내서 이벤트 콜백 함수가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그림 속에는 다소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의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WDF-Q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가 있고, 또 하나는 WDF Request라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WDF-Q라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KMDF에서는 이와 같은 함수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 바로 WDF-IO-QCre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WDF-IO-QCreate. 간단하게 그 이름 그대로 WDF-Q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파라미터를 보면 방향이 아웃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성된 WDF-Q라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있죠. 역시 일반적인 WDF 오브젝트처럼 컨피그레이션과 어트리뷰트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트리뷰트는 당연히 선택적인 요소일 수 있고요. 자, 컨피그레이션 구조체를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채워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피그레이션 구조체의 모습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돼요. 자, 이게 다는 아니라 아래쪽에 몇 개가 더 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채워줘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채워주셔서 바로 이 함수를 쓰실 때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 쏙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포인터를요. 자, 그럼 이제 이 구조체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어지는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연재하도록 할 테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 구조체의 내용들, 구조체 필드의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제가 이벤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필드들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이벤트 콜백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벤트 콜백 함수. 자, 이벤트 콜백 함수는 결국 드라이버 개발자가 직접 준비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다가 적당한 함수 포인터를 넣어주시면 그 함수 포인터가 호출을 받을 함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프레임워크 런타임으로부터 호출을 받겠다. 이곳이 호출을 받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보통 이 WDF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 구조체를 이제 받겠다는 그런 의도로 사용되는 콜백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앞에 그림으로 넘어가자면 아래쪽에 이 이벤트 콜백 함수 보이시죠? 이 이벤트 콜백 함수는 바로 리퀘스트를 받겠다. 큐에 들어있는 리퀘스트를 끄집어서 내가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함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각각의 리퀘스트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리퀘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해당하는 이벤트 콜백 함수의 주소를 등록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Q 구조체, 컨피그 구조체의 나머지 필드들이 또 있습니다. 디스패치 타입, 또 파워 매니지드, allow, zero length request, 그 다음에 디폴트 Q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려운 거는 디스패치 타입과 파워 매니지드 이 두 개의 필드인데요. 이건 일단 오늘 시간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부분이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주면 된다. 적당한 값으로 채워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 IOQ를 만드는 데 있어서 WDF-Q 오브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컨피그레이션 구조체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시간이죠.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WDF-Q 중에서 자, 디폴트라는 이름을 가지는 큐가 하나 있습니다. 디폴트 큐는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라는 의미는 하나의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오브젝트에 대해서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의 WDF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여러 개의 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디폴트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오브젝트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큐가 지금 그림상을 보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리고 디폴트까지 총 5개의 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각각의 큐는 자신들이 처리할 read, write, IOCTL과 같은 이런 명령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명령을 받게 되면 그 명령을 처리하는 각각의 이벤트 콜백 함수가 있겠죠. 이 이벤트 콜백 함수에서 이 명령을 핸들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read나 IOCTL, write 같은 명령어들을 처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즉 큐는 있는데 그 큐가 특별히 지금 그림처럼 read를 처리하는 큐가 있고 write를 처리하는 큐가 있는데 IOCTL을 처리하는 큐가 없다. 그럼 이런 명령어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명령어를 받기 위해서는 디폴트 큐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란 용어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큐로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read나 write는 별도의 큐가 있지만 IOCTL은 별도의 큐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림처럼 디폴트 큐로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큐는 역시 자신들이 이벤트 콜백 함수들을 등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자, 앞에 그림에서 하나의 그 이 컴피그에서 두 개 이상의 이벤트 콜백을 다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는 요 큐 하나가, 여기 있는 큐 하나가 한 가지 리퀘스트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종류는 여러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자신의 코드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각각의 리퀘스트를 대개는 각각의 큐를 두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운영상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마치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큐가 하나의 리퀘스트만 처리하는 모습처럼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일단 IOCTL이라고 하는 명령은 별도로 처리하는 큐가 없기 때문에 디폴트 큐로 전달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디폴트 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셨던 논 디폴트 큐라는 게 있습니다. 디폴트 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이 명령을 어떻게 수용하게 되느냐.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에서 read나 write 명령을 이렇게 받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올 수 있으려면, 즉 read나 write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하려면 그냥 앞에서 보신 대로 이렇게 read나 write 콜백 함수를 지정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정만 했다고 해서, 콜백 함수를 등록만 했다고 해서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명령만 실제로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여러분들이 지시해 줘야 돼요. 즉 read라는 명령을 내가 받아올 거다. 이 큐를 통해서 받아올 거다. write라는 명령을 받아올 거다. 이걸 직접 지정하는 함수가 추가로 필요한데, 그게 바로 non-default queue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이고, 그 함수가 바로 WDF device configure request dispatching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 이름이 좀 길지요? 이 얘기는 어떤 리퀘스트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리퀘스트 특정 종류의 리퀘스트를 이쪽 큐에서 처리할 거야 라고 디스패칭 명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필드인 리퀘스트 타입, 여기에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리퀘스트의 종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는 read를 이 큐에서 처리할 거야, write를 여기서 처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래 예시 코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아래 예시 코드를 보면 qconfig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q 주소를 받아올 그런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크로를 썼습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매크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요 q 컨피그레이션 구조체를 초기화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체를 초기화하기 위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config라는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거죠. config라는 구조체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콜백 함수를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나는 write 쪽을 처리할 콜백 함수를 여기 큐에다가 등록하고 싶어. 자, 그래서 이렇게 write 이벤트 콜백 함수의 주소를 이렇게 포인터에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IOQ를 생성을 했죠. 자, Q를 생성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모든 read는 이 Q로 전달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다음 명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WDF device configure request dispatching 이라는 함수의 마지막 파라미터를 보시면
write 종류의 것은 내가 직접 이 큐에서 처리하겠어 라고 큐에 대한 큐가 수용할 수 있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는 함수가 존재하죠.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함수는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큐가 read도 처리할 수 있고 write도 처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함수는 여러 번 호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매크로는 두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매크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함수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구조체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중요하게 채워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KMDF 드라이브 구조에서는 이 매크로의 내용을 아주 중요한 필드들을 알아서 먼저 채워주는 매크로를 쓰게 돼 있어요. 참 좋죠. 자, 여기선 꼭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매크로가 존재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매크로는 WDF IOQ config ini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뒤쪽에 default Q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default Q라는 말이 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위에 있는 매크로는 default Q를 초기화할 때 쓰는 매크로이고 아래쪽 매크로는 non-default Q를 만들 때 쓰는 매크로가 되겠죠. 이 매크로를 통해서 무엇을 초기화한다고요? config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여기 있는 qconfig를 초기화해서 이것을 앞에서 보셨던 q 생성하는 함수인 즉 여기 있는 wdf-io qconfig qcreate라는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줄 컨피그레이션을 초기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non-default queue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이 부분은 바로 여기 이 매크로를 쓰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후에 이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명령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큐에서 받아들일 명령들을 직접 지시하는 작업의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매크로에서도 역시 두 번째 필드인 디스패치 타입이 나오는데요. 이 필드는 결국 이 구조체, 앞에 구조체에서 말하는 디스패치 타입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값이 되겠고 이 값 역시 다음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 콜백 함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동영상과 실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자,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만드신 큐가 있었죠. 디폴트 큐, 또 논 디폴트 큐. 이 큐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이벤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리드, 라이트, IO 컨트롤, 그리고 인터널 IO 컨트롤. 네 가지의 종류의 것만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생성한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큐, WDF 큐 구조체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큐가 없습니다. 그냥 프레임워크 자체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구조에 의해서 요청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 이벤트 콜백 함수라고 적혀 있죠. 이 이벤트 콜백 함수는 바로 create, cleanup, close, 그리고 object cleanup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결국 여러분들이 큐를 만들어서 그 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워크 런타임이 알아서 자신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벤트 콜백을 불러줄 때 사용된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 보시는 create와 file create, file cleanup, file close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경험해 보셨던 그 윈도우즈 API 함수 중에 보면 create file, close handle 같은 함수가 있었죠.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할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드라이버하고 통신할 때 사용하는 그 함수들 create file, close handle 그 함수들이 사용될 때 매칭되는 이벤트 콜백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런 이벤트 콜백 함수는 위에서 보셨던 이런 read, write, IOCTL과 좀 별도로 특이한 방법으로 이벤트 콜백을 등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큐를 통해서 전달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요 이벤트 오브젝트 클린업, 이거는 우리가 모든 종류의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들은 다 해제될 때 여러분들이 그 해제되는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 오브젝트 클린업, 지금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벤트 오브젝트 딜리트와 같은 그런 콜백 함수들이 또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것도 역시 스페셜한 용도로 쓰이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애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이벤트 콜백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별도로 사용되는 이벤트 콜백 함수들이 있어요. 자, 이 이벤트 콜백 함수는 어떤 리퀘스트를 직접 받아오는 그런 콜백이라는 개념보다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등록하면 쓰는 거고, 등록하지 않으면 쓰지 않겠다는 의도로 사용되는 이벤트 콜백 함수가 되는데, 여기에는 자, 이벤트 디바이스 프리페어 하드웨어, 릴리즈 하드웨어, 디바이스 D0 엔트리, 디바이스 D0 엑시트, 그 다음에 이벤트 IO 스탑, 리줌, 그 다음에 IO 캔슬드, 온 큐 등등등등 이런 이벤트 함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쓰겠다 그러면서 등록하시는 거고, 쓰지 않겠다 그러면 등록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콜백 함수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저랑 강의를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등록해 쓰게 되는 시기를, 그리고 이유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테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이 이벤트 콜백 함수는 맨 위에 있는 그룹, 이 그룹이 가장 중요한 그룹이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드라이버가 외부와 리드라이트 그리고 IOCTL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먼저 여러분들이 소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고 또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리퀘스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오게 되는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WDFQ라는 구조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점점 KMDF 드라이버 다운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게 좀 흥미진진하지 않으신가요? WDM 드라이버 할 때와 이제 완전히 다른 재미나는 그런 프레임워크 또는 재미나는 어떤 그런 코드 작성에 뭔가 좀 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KMDF 드라이버는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KMDF 드라이버를 개발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하게 KMDF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싶을 때는 WDM에서 배웠었던 그 WDM 함수를 직접 호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적절한 위치에다가 넣어서 드라이브를 만드셔야만 효과적인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